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시원하게는 아니지만 촉촉히 가을비가 내려 대지를 적셔주었습니다. 비가 좀 더 많이 내려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5년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배운 것들을 너무 생각이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마저도 제대로 풀어보지 못하고 삶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에게, 제목은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이지만 젊은 청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구글 수석 디자이너이고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 원형 스마트워치 개발을 주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어 보이는 엘리트이지만 김은주 작가 또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인재들 속에서 열등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최악의 슬럼프를 겪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빼어난 외모를 지녔어도, 머리가 똑똑해도, 모두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단점과 무기력 속에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이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코 기죽을 이유도 자존감을 낮출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고 30을 나답게 잘 살아내면 40은 더 단단해진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완벽한 준비는 필요 없다고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김은주 작가의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그래서 우린 우물 밖 넓은 세상을 동경하고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롭히며 불안해한다. 나 역시 그랬다. 자라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강박감이 늘 있었다. 27의 나는 한국에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넓은 세상으로 가버리라. 27 즈음이 되면 나를 설명하는 포장지들이 생긴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고 등등. 심지어 사는 동네도 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내 인생은 27의 리셋이 되었다. 나를 포장해 주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나를 화려하게 설명할 영어 실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게 마주친 미국에서의 30살은 무너진 자존심을 부여잡고 오기로 버티는 시간이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시작한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짜고 매섭고 차가웠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초긴장 상태로 지내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풀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다. 시간이 흘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자리도 잡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있었지만 나의 생활 반경은 내가 떠나온 한국보다 훨씬 더 좁았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나왔건만 나는 넓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안에 더 작은 우물 속에서 살고 있었다. 바다에 멋지게 적응한 바다 개구리가 되지 못하는 내가 실망스럽고 한심했다. 그러다 주변의 작은 우물들을 보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이유로 넓은 바다로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비슷한 고민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다. 우물안 개구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개구리가 문제였다. 우물이든 바다든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내가 아닌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바다 개구리가 된 척도 하지 말고 그냥 나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는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일은 늘 어렵다.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조직과 사연들을 알아야 하고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한 단계까지 가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6개월 정도면 감을 잡는데 구글은 입사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세상 천재가 다 모여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붙었을 뿐 여기에 있을 실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내 정체가 들통날까봐 무서웠다. 종종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은 꿈파리의 장이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같은 매우 장대하지만 모호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고 해도 온갖 철학적 해석과 의미가 필요하고 인간과 기계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없이 다양한 해석과 접근으로 서로 다른 제안을 낸다. 다른 사람들의 꿈파리 쇼를 볼 때마다 나는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과 공포가 밀려왔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두 가지였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 내가 너무 싫다는 것. 지금 상황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걱정은 하면서 그렇다고 뭔가를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먹는 걸로 풀고 할 일은 미루고 인터넷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가 더 싫어지고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서 초치기로 일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더 미치겠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상태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어느 날 친구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1년이면 충분히 헤맸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당장 상담 예약을 잡았다. 상담을 시작하고 한동안 나는 애써 최악은 아닌 듯 가정하며 밑바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자기 관리도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 자신이 싫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학대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어떻게 하면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내 이야기를 듣던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 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서 몸이 기능을 유지하려고 당분과 고칼로리 음식을 찾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당신 마음도 쉴 곳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는 거고, 거길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고 안정감을 느끼니까. 마음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무력감에 빠져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할 때 내 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도 어떻게든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 지난 1년 동안 내 몸과 마음은 내가 돌봐줄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구나. 나를 올가매던 죄책감과 자학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치도 학대도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사가 숙제를 내주었다. 첫째, 그날 해야 할 일을 기록하기.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칭찬하기. 둘째, 떠오르는 대로 노트에 적어서 머리에 있는 걸 밖으로 쏟아내기. 그날 이후 아주 작은 일도 빼놓지 않고 투두 리스트에 적었다. 할 일을 외면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반쯤 해결된 듯 했다. 미팅 잡기나 이메일 보내기 같은 단순한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리스트에 적힌 일을 2개 해내면 새로운 일이 3개쯤 더 생기기 일쑤였다. 그래도 진행 여부가 보이니 막연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어들었다. 작은 일을 처리하면서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문화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가 실리콘밸리의 특성 때문인지, 구글이 나와 잘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우리 팀의 문제인지 등등. 그러자 문제가 분명해지면서 팀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바로 팀을 옮길 수 있었다. 구글의 꿈파리 문화에 적응하려면 영어 공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영어 원서 낭독을 시작했다. 매일 1시간씩 원서 낭독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자신감이 회복돼 갔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한 구글러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도 쌓아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와 일하고 싶다는 동료들도 생겼고 진로 상담을 요청하는 후배도 늘고 있다. 2020년 말에는 600여 명이 넘는 부서 디자인팀에서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구글에서 경험한 실현기는 어둡고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다. 각각류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현재의 껍데기를 벗고
맨살인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 맨살의 과정과 시간 없이는 더 큰 껍데기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성장의 시간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는 듯하다. (2000년대) 초 대한민국에 칭찬 열풍을 일으킨 밀리언셀러가 있다. 바로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에 인색한 한국 문화에 대한 자정의식이 만들어낸 열풍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나는 이 칭찬 열풍이 사뭇 불편했다. 그 누구도 고래가 왜 춤을 춰야 하는지, 춤추는 고래는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다들 고래가 춤을 춘다는 사실에 열광했고, 고래를 춤추게 만드는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뿌듯해하는 모습이 거북했다. 나중엔 칭찬보다는 칭찬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칭찬의 기술에 대한 온갖 강의와 이론이 유행했다. 이 모든 것이 참기름집 장사꾼처럼 보였다.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 더 많은 기름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 같았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화자의 욕망이 불편했다.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좌절하는 청년들을 괜찮아라는 말로 위로하는 책과 말이 늘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코로나 블루에 빠진 지금은 더더욱 칭찬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산책을 하다 문득 궁금해져 중학생 딸아이에게 물었다.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누군가 괜찮아라고 토닥인다면 어떤 기분일지. 딸아이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외쳤다. 저리 가 좀, 제발. 이유를 물으니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건 나를 몰라주는 거라서 더 속상하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여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맞춰 괜찮아져야 할 것 같아서 싫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나 또한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내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는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한다. 누군가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면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더 수렁으로 빠질 때가 있다. 당신이 뭘 알아? 2020년 11월 시애틀 지역 한인 IT 전문가 모임인 창발의 초청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마지막 조언 한마디를 나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마디가 나의 강연 내용을 통틀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며 쫄지 않겠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생각해보니 이 시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괜찮아가 아니라 쫄지 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괜찮지 않은 상황이다. 괜찮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 상황은 한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미 닥친 현실이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이다. 파도 타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파도가 일렁일 때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함께 뛰어서 파도 위로 올라타야 한다. 무섭다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어느새 물을 잔뜩 먹고
파도에 휩쓸려 육지로 밀려나 버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전역에 거친 파도를 만들어 놓았다. 기업 파산 소식과 직원 해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취업 시장은 얼어붙었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파도에 올라타 이 파도가 나를 넘어가게 해야 한다. 모두 힘든 시기다. 파도를 넘자. 쫄지 마. 안 죽어.